저는 13년 전 제 눈앞에서 엄마를 잃었습니다. 두만강 한복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속에서 엄마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라도 살아라. 그 말을 남기고 검은 물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그날 밤 엄마를 두만강에 묻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엄마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서울에서 제법 알아주는 식당의 수석 요리사가 됐고요. 그 사이 엄마를 찾으려고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탈북 10주년 되는 날, 저는 결국 엄마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도 없이 영정사진도 기억을 더듬어 그린 그림으로요. 밤새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당 문을 열었는데요. 첫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본명은 아니고요. 방송용 가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그걸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었거든요. 2013년 1월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22살이었고 엄마는 48이셨어요. 우리가 왜 탈북을 결심했냐고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회령시당 간부셨어요. 그런데 2011년에 뭔가 잘못 걸리셨나 봐요. 무슨 죄목인지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아버지를 끌고 갔어요. 정치범수용소로 가셨다는 얘기만 나중에 들었죠. 면회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로요. 연좌제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가 정치범이 되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낙인이 찍혔습니다. 엄마는 인민반에서 쫓겨났고 저는 대학 진학이 막혔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려 해도 단속에 걸리면 정치범 가족 새끼라고 불리면서 맞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하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 가족은 사람 취급을 못 받거든요.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죠. 2012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밤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자. 어디로요?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남쪽을 가리키셨어요. 강 건너 중국 말고 더 먼 남쪽, 한국. 그때 저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탈북하다 잡히면 총살이니까요. 하지만 엄마 얼굴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름아름으로 브로커를 구했어요. 회령에서 두만강 건너 중국 쪽으로 넘겨주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당 중국 돈 1,000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죠. 브로커는 1월 중순쯤 강이 제일 꽁꽁 얼었을 때 건너자고 했습니다.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너면 된다고요. 출발 날짜가 잡혔어요. 2013년 1월 15일 밤. 그날 저녁 집을 나서기 전에 엄마가 방안을 한참 둘러보셨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던 자리, 제가 어릴 때 키 재던 문틀, 장롱 위에 먼지 쌓인 아버지 모자. 엄마가 그 모자를 꺼내서 한참을 만지시다가 다시 올려놓으셨어요. 갈 때 되면 이것도 모르는 사람 손에 넘어가겠지.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 집이 우리 집이었는데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걸 알면서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밤 1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까지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어요. 인적 없는 강변 갈대밭 사이로 들어가니까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거든요. 소리 내지 마시오. 경비병 순찰 시간 피해서 가야 하니까. 브로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엄마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는데 그게 추위 때문인지 무서움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우리는 강변을 따라 200m쯤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더니 강을 가리켰어요. 저기서부터 얼음이 두껍소. 천천히 걸어서 건너면 되는데 중간쯤 가면 얼음이 좀 약한 데가 있소. 조심해서 피해 가야 하오. 달이 구름에 가려져서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두만강 폭이 그쪽은 한 150m 정도 됐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150m가 150리처럼 느껴졌어요. 브로커가 먼저 얼음 위로 내려갔습니다. 발로 얼음을 툭툭 차보더니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먼저 내려가시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경계선 위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삐걱 삐걱 얼음 밟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숨소리도 안 쉬려고 했는데 발소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경비초소 불빛이 보였어요. 누가 우리를 보면 어쩌나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한 50m쯤 갔을까요?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고 신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하오. 발밑 잘 보고 따라오시오. 브로커가 앞장서서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저와 엄마도 그 뒤를 따라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그때였습니다. 우지끈 발밑에서 불길한 소리가 났어요. 저도 들었고 엄마도 들으셨겠죠. 하지만 미처 피하기도 전에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꽝꽝 순식간이었어요. 엄마가 먼저 물에 빠지셨고 저도 따라서 빠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온몸에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왔고 저는 미친 듯이 허우적거렸습니다.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물이 들어와서 제대로 안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2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계셨어요. 엄마는 수영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강에서 좀 놀아서 개헤엄 정도는 쳤는데 엄마는 물을 무서워하셨거든요. 저는 엄마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팔을 뻗어서 엄마 손을 잡았어요.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엄마가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으셨어요. 엄마, 잡아요. 내가 끌어올릴게요. 민수야. 엄마 목소리가 물먹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놔라. 엄마 놓고 가라. 무슨 소리예요? 저는 더 세게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안 닿았어요. 물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저까지 같이 가라앉을 것 같았지만 엄마를 놓을 수는 없었어요. 안 돼요. 같이 가요, 엄마. 그때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진짜 세게요. 저는 균형을 잃고 물속에서 휘청거렸어요. 민수야, 들어라. 엄마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이미 틀렸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무슨 소리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 너라도 살아. 꼭 살아서 사람답게 살아라. 엄마가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물속에서 저를 강 건너편 쪽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저는 밀려나면서도 다시 엄마 쪽으로 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엄마, 가라. 어서 가. 엄마가 소리 지르셨어요. 그 목소리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소리 지르는 목소리. 하지만 저를 살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시는 거였어요. 저는 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를 두고 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엄마 눈을 봤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물에 젖은 엄마 얼굴, 그리고 그 눈빛. 가라고, 살라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얼음 가장자리를 붙잡고 기어 올랐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손가락이 까지고 피가 났는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기어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번. 엄마가 물속에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멀어서 잘 안 보였는데 그래도 봤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셨어요. 울면서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물에 뛰어들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었는지, 몇십 분이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국 땅이었습니다. 갈대밭 사이에 쓰러져 있었어요. 옷이 다 젖어서 얼어붙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춥지가 않았습니다. 저천증 초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브로커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물에 빠지자마자 도망갔겠죠. 돈은 이미 받았으니까. 저는 벌떡 일어나서 강 쪽을 봤습니다. 두만강은 그냥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빠졌던 그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시커먼 강물만 소리 없이 흘렀어요. 엄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나온 건 비명 같은 울음소리 뿐이었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2013년 1월 15일 새벽. 저는 그렇게 엄마를 두만강에 묻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솔직히 기억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중국 땅에서 얼어 죽기 직전에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갈대밭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집으로 데려가셨죠. 사흘을 앓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계속 헛소리를 했대요. 엄마, 엄마 하면서요. 그 아주머니가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번엔 돈이 없었는데 아주머니가 대신 내주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내 아들도 네 또래야. 네 엄마 심정이 어땠겠노?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못 울었던 눈물이 중국 와서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2013년 2월 초, 저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걸어서 산도 넘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도중에 잡히면 북송이니까 숨어 다녔고 잠은 창고나 산속에서 잤어요. 제대로 된 밥은 며칠에 한 번 먹었고요.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린 게 3월 중순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문을 여시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거의 해골 같았대요. 몸무게가 40kg도 안 됐거든요. 대사관에서 한 달쯤 있다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하늘 위에 있어요. 엄마는 못 봤던 이 하늘을 나 혼자 보고 있어요. 2013년 4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그 나라에 제가 서 있었어요. 공항이 얼마나 크고 반짝거리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데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뚱뚱했어요.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인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곧바로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교육 시설이에요. 거기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하는 법, 취업하는 법, 금융 이용하는 법. 처음 듣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신용카드가 뭔지, 은행 계좌가 뭔지, 인터넷이 뭔지.
22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요, 밤이었어요. 낮에는 교육받느라 정신이 없는데 밤만 되면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다른 교육생들은 가족이랑 통화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먼저 탈북한 형제라든지 중국에 있는 친척이라든지. 저는 전화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 계시고 엄마는 두만강에 계시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물속에서 저를 밀어내시던 그 얼굴, 웃으면서 우시던 그 얼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꿈을 꾸면 벌떡 일어났어요. 꿈에서 엄마가 물속에서 손을 뻗으시는데 제가 아무리 잡으려 해도 닿지 않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2013년 7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줬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정착금도 받았고요. 이제 취업을 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취업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이력서를 쓰는데 쓸 게 없었어요. 학력?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나온 게 다입니다. 경력? 장마당에서 장사한 거요? 자격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22살짜리 청년이었어요. 첫 면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점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물으시더라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점장님 표정이 바뀌었어요. 뭐랄까, 경계하는 표정. 아, 탈북민이시구나. 네. 그래요.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안 왔습니다. 두 번째 면접은 공장이었어요. 생산직 노동자를 뽑는다고 해서 갔는데 면접관이 제 말투를 듣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혹시 조선족이세요? 아니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북한이요? 또 그 표정이었습니다. 경계하는, 좀 불편해하는 그런 표정. 면접은 10분도 안 걸렸어요.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떨어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탈북민은 좀 하면서요. 또 어떤 곳에서는 제 말투를 흉내내면서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창피하고 분했습니다. 나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건지. 8월쯤이었을 거예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정착금은 바닥 나가고 있었고 월세 낼 돈도 걱정이었어요. 하나원에서 같이 교육받았던 형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도 힘들다면서 한 군데를 소개해줬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할 사람 구한대. 힘들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일단 가봐. 서울 변두리 허름한 한식당이었어요. 간판도 낡았고 가게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사장님이 김 사장님이셨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제 이력서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북한에서 왔어? 네. 힘든 거 알지? 설거지 하루 종일 해야 하고 잔업도 많아.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셨어요. 다른 면접관들처럼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내일부터 나와. 아침 9시. 2013년 8월 저는 그렇게 설거지 담당이 됐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엄마가 사람답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사람답게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설거지가 어때서, 청소가 어때서.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진짜 힘들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많으면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는 손님이 밀려서 설거지통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이 불었고 겨울이 오니까 찬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피가 나는데 일회용 반창고 붙이고 계속 일했어요. 주방 아주머니들이 저를 좀 불쌍하게 보셨어요. 아이고, 손 좀 봐.
젊은 게 고생이 많다 하시면서 가끔 밥 먹을 때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이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9월쯤이었을 거예요. 영업이 끝나고 다들 퇴근했는데 저는 밀린 설거지가 있어서 주방에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 그릇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났습니다. 감자탕 냄새요. 그날 점심에 감자탕을 많이 팔았거든요. 솥에서 나는 잔향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감자탕을 잘 끓이셨거든요. 북한에서 감자는 흔하잖아요. 고기는 귀했지만 엄마가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가끔 뼈다귀를 구해와서 감자탕을 끓여주셨어요. 솥뚜껑을 열면 뽀얀 김이 올라오고 감자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엄마가 국자로 건더기를 떠서 제 그릇에 담아주시면서 이러셨죠. 많이 먹어라. 살이 좀 쪄야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터지니까 계속 나왔습니다. 훌쩍훌쩍 코도 막히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울었어요. 엄마,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물속에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설거지하고 있어? 이러려고 나 혼자 살아남은 거야.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셨을 엄마 생각에 나만 따뜻한 데서 밥 먹고 산다는 게 죄인 것 같았어요. 살아남은 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더 세게 잡았으면, 내가 더 힘이 셌으면 엄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엄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두만강 물속에서 절 밀어내시면서 하셨던 말. 너라도 살아야 한다. 꼭 살아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설거지통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목숨 바쳐서 저한테 준 말인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나? 울고 있을 시간에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그릇을 집어들고 박박 문질렀습니다. 그래,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다. 엄마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그날 밤부터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방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요리사들이 어떻게 불 조절을 하는지, 어떤 순서로 재료를 넣는지, 칼질은 어떻게 하는지 설거지하다가 틈틈이 쳐다봤습니다. 김 사장님이 그런 저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10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영업 끝나고 정리하는데 김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야, 강민수. 네, 사장님. 너 요리 배워볼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요리 배워보겠냐고? 저요? 네가 일하는 거 보니까 성실하더라. 그리고 가끔 요리하는 거 쳐다보잖아.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아, 저는 그냥 내일부터 새벽 5시에 나와 야채 손질부터 가르쳐 줄게. 김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서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설거지만 하다가 요리를 배울 수 있다니. 이건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5시까지 1시간이나 남았는데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너무 추웠지만 설레서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5시에 김 사장님이 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피식 웃으셨습니다. 왔네. 네, 사장님. 좋아, 들어와. 그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야채 손질부터 배웠어요. 무 깎는 법, 파 써는 법, 마늘 다지는 법. 처음엔 칼질이 서툴러서 손을 몇 번 베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일 때마다 반창고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엄하셨어요. 잘못하면 호통치시고 다시 하라고 하시고 무 썬 거 두께가 안 맞으면 다 버리고 새로 썰게 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원망은 안 했어요. 배우려면 혼나는 것도 감수해야 하니까. 새벽에 야채 손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하고 밤에 청소하고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몸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무 써는 게 익숙해지니까 당근, 양파, 감자. 점점 다루는 재료가 늘었어요. 석 달쯤 지나니까 칼질이 제법 빨라졌습니다. 김 사장님이 어느 날 제가 썬 무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좀 됐네. 그 한마디가 어찌나 기쁘던지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웃었습니다. 2013년 겨울, 저는 아직 설거지 담당이었지만 새벽에는 주방에서 칼을 잡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그 감자탕, 언젠가 나도 끓일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밤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엄마가 듣고 계실 것 같았어요. 설거지 담당에서 주방 보조가 된 게 2014년 봄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정식으로 저한테 앞치마를 쥐어주셨습니다. 설거지통 대신 도마 앞에 서게 된 거죠. 월급도 조금 올랐고요. 여전히 적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 계단 올라갔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웠어요. 김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물 내는 법, 양념 배합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한식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사장님이 무뚝뚝하신 분인데 가르칠 때만큼은 말이 많으셨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건 왜 저래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리는 말이야, 정성이야, 재료를 대하는 마음이 맛에 나와.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가 밥 해주실 때도 그랬거든요. 별거 아닌 재료로도 맛있게 해주셨는데 그게 정성이었구나. 2015년이 되니까 저는 간단한 요리는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어요. 김 사장님이 가끔 제가 만든 요리를 맛보시면서 됐다 하시거나 다시 해 하셨는데 됐다 소리 들을 때마다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런데요, 그 시기에 저는 요리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에서 헤어진 뒤로 2년이 넘게 지났는데 저는 그동안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단정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날 밤 물에 빠지시는 걸 봤죠. 수영을 못하시는 것도 알았고요. 하지만 확인을 못했잖아요. 시신을 본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살아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봄, 저는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민 선배한테 연락했어요. 그 선배가 탈북자 네트워크를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 소식을 알아볼 수 있는 브로커들 말이에요. 형, 저 엄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는 브로커 있어요? 있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아. 괜찮아요. 해볼래요? 선배가 소개해준 브로커한테 처음 연락한 게 2015년 4월이었습니다. 중국 옌벤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였어요. 북한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 찾는 일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한 건당 50만 원, 결과 보장은 안 된다고요. 50만 원이면 제 월급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브로커한테 보냈어요. 함경북도 회령 출신 김순옥이라는 분인데요. 2013년 1월에 탈북하다가 두만강에서 실종됐어요. 살아계신지 확인 좀 해주세요.
처음 결과가 온 건 2달 뒤였습니다. 회령 쪽에 김순옥이라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탈북자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알아볼게요. 희망이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2달을 기다렸는데 이게 다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돈을 보냈어요. 2015년 여름 2번째 결과가 왔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에서 여자 시신이 하나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제 엄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원 확인은 안 됐대요. 그냥 중년 여자 시신이 떠내려왔다는 얘기만.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시신이 엄마일까 아닐까.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두만강 차가운 물속에서 엄마가 떠내려가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신원 확인이 안 됐다면서. 그 시신이 엄마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가능성에 매달렸습니다. 2015년 가을 3번째 결과. 회령 보이부 기록에 김순옥이라는 탈북 시도자가 있긴 한데 체포 기록은 없대요. 탈북에 성공했거나 아니면 뭐요? 아니면 물에 빠져 죽었거나? 그 말은 안 하셔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체포 기록이 없다는 건 희망일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엄마가 그날 밤 물에서 살아나셨을 수도 있잖아요. 중국 쪽으로 떠내려가서 누군가한테 구조됐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요리를 배웠어요. 2016년 김 사장님이 저한테 작은 한식 요리 대회에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대회였는데 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요. 대회 주제는 가정식 백반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해주시던 감자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감자탕은 좀 무거우니까 대신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북한식 된장찌개요. 남한 된장찌개보다 좀 더 구수하고 감자가 많이 들어가는. 대회장에 가니까 참가자가 20명쯤 됐어요. 다들 경력 있는 요리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돼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도마 앞에 서니까 차분해지더라고요. 엄마 생각을 하면서 요리했습니다. 엄마가 어깨 너머로 보고 계신 것처럼. 결과요? 3등 했습니다. 1등은 아니었지만 상을 받은 거잖아요. 김 사장님이 전화로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수고했다라고요. 그 한마디가 너무 기뻤습니다. 상금 50만 원은 고스란히 브로커한테 보냈어요. 2017년에는 더 큰 대회에 나갔습니다. 전국 규모 한식 요리 대회였어요. 참가자가 100명이 넘었고 심사위원도 유명한 분들이셨죠. 저는 이번엔 엄마표 감자탕을 끓였습니다. 돼지 등뼈를 푹 고아서 국물을 내고 감자와 우거지를 넣어서 얼큰하게. 대회 끝나고 심사위원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이 감자탕 어디서 배웠어요? 어머니 손맛이 나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라니.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나온 건가? 네,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엄마가 요리하시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제 몸에 배어 있던 거겠죠. 그 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또 울었어요. 기뻐서 운 게 아니라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엄마, 나 상 탔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2018년 저는 김 사장님 식당을 떠났습니다. 더 큰 곳으로 가라고 사장님이 권하셨어요. 여기선 네가 더 배울 게 없다. 나가서 더 큰 세상 봐라. 섭섭했지만 사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서울 시내 호텔 주방에 취직했습니다. 한식 담당 주방 보조로 들어갔어요. 월급도 많이 올랐고 대우도 좋아졌습니다. 호텔 주방은 동네 식당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위생관리도 철저하고 사용하는 재료도 고급이고 그곳에서 2년을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엄마 찾는 건 계속했습니다. 브로커를 3번이나 바꿨어요. 첫 번째 브로커는 연락이 끊겼고, 두 번째 브로커는 사기꾼이었어요. 돈만 받고 아무 정보도 안 줬습니다. 세 번째 브로커는 그나마 성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2019년에 온 소식이에요. 혹시 그분이 북송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날 밤 중국 쪽 강변에서 조선 여자가 구조됐다가 신고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북송이요? 그러면 엄마가 살아계셨다는 건가요? 아니,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도 맞는지 모르겠고. 또 희망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엇갈리는 정보들 속에서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살아계신 것 같고, 어느 날은 돌아가신 것 같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요리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2020년, 저는 호텔을 나와서 서울 강남의 유명 한식당으로 이직했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이 요리 대회에서 제 실력을 보시고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수석 요리사 자리였습니다. 이 수석 요리사요. 7년 전에 설거지통 앞에 서 있던 제가 이제는 수석 요리사가 된 거예요. 첫 출근하던 날 주방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 수석 요리사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요. 그 식당은 예약이 1달 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었어요. 손님들이 제 요리를 드시고 맛있다고 하시면 기뻤습니다. 특히 집밥 같다, 어머니 손맛 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어느 날 한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드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이만 못 먹어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손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밤에 집에 가서 또 울었어요. 사람들은 제 요리에서 어머니 손맛이 난다고 하는데 정작 제 어머니는 제 요리를 못 드셔보셨잖아요. 엄마한테 제 요리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모든 요리에 엄마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을 썰 때 엄마 생각, 국물을 낼 때 엄마 생각, 간을 볼 때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 요리 실력은 결국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직접 가르쳐 주신 건 아니지만 엄마가 요리하시던 모습이 제 몸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2021년에는 전국 한식 요리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1등이요. 수석 요리사 된 지 1년 만에 전국 대상이라니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신문에도 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요리사 한식 대회 대상 수상이라고 기사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나 대상 받았어요? 근데 보여드릴 엄마가 없었습니다. 2022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브로커한테 돈을 보냈어요. 월급이 올라서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됐는데 결과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습니다. 흔적이 없다, 확인이 안 된다, 그런 대답만 돌아왔어요.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하던 브로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식당 영업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민수 씨, 저예요. 브로커 박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한데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2년 넘게 수소문했는데 김순옥이라는 분 흔적이 전혀 안 나와요. 회령계도 없고 청진에도 없고 수용소 명단에도 없고. 만약 살아계셨다면 어딘가에서 흔적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아마 그날 밤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길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찾았어요. 돈도 얼마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몇 천만 원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이거예요.
흔적이 없다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집에 들어와서 불도 안 켜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물에 빠지신 엄마가 살아계실 리 없다는 거. 수영도 못하시는 분이 영하의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에 매달리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 만에 하나도 사라졌습니다. 엄마, 어둠 속에서 불렀어요. 엄마, 진짜 간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9년 만이에요. 두만강 얼음물 속에서 엄마가 저를 밀어내시던 그 순간,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걸.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요리해드리고 싶었는데, 상금 받은 거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제 강남에서 수석 요리사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 못하게 됐습니다. 2022년 10월, 저는 마침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2013년 1월 15일 두만강을 건너다 돌아가셨다고. 9년 동안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놓기로 했어요. 그래야 저도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엄마를 포기한다는 게, 엄마가 죽었다고 인정한다는 게, 저한테는 엄마를 다시 한번 잃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결심했습니다. 내년이 탈북 10주년이 되는 해니까 그때 엄마 장례를 치르자고. 시신 없이, 영정사진 없이라도. 그래야 엄마도 편히 가시고 저도 앞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2022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2023년 1월이 다가왔습니다. 탈북 10주년. 그리고 제가 정한 엄마의 기일.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니까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시신이 없잖아요. 유골도 없고 엄마 물건 하나 없고 북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가져왔거든요. 사진 한 장도요. 영정 사진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카메라가 귀하기도 하고 찍어봤자 인화할 때도 없고, 우리 집의 사진이라고는 아버지 당 간부 시절 찍은 증명사진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도 집에 두고 왔죠. 엄마 사진은 아예 없었어요. 어떡하지? 영정사진 없이 장례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엄마 얼굴을 기억하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면 화가가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초상화 그려주는 화가를 찾았어요. 서울에 있는 분이셨는데 사진 없이 말로 설명해도 그릴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용은 좀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23년 1월 초 화가 작업실로 찾아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화가분이셨어요. 작업실에 들어가니까 캔버스랑 물감 냄새가 났습니다. 의자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스케치북을 펴셨어요. 자, 어머니 얼굴을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얼굴을 떠올리려고요. 10년 전이잖아요. 기억이 흐릿해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 엄마 얼굴은 선명했어요. 아마 매일 밤 꿈에서 봐서 그런가 봐요. 두만강 물속에서 저를 밀어내시던 그 얼굴, 웃으면서 우시던 그 얼굴. 얼굴형은 둥근 편이었어요. 갸름하진 않았고 약간 넓적한. 네, 이 정도요? 화가분이 연필로 슥슥 그리셨어요. 동그란 얼굴 윤곽이 나왔습니다. 눈은요? 눈은 쌍꺼풀이 없었어요. 작은 편이었는데 웃으시면 눈이 사라졌어요. 실눈이 되셨거든요. 눈매가 올라간 편이에요? 내려간 편이에요? 살짝 내려간 것 같아요. 순한 인상이셨어요. 화가분이 눈을 그리셨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점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코는요? 코는 낮은 편이었어요.
오똑하진 않았고 넓적코? 북한 사람들 코가 다 그렇잖아요. 입술은요? 입술은 얇았어요. 근데 웃으시면 입꼬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예뻤어요.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계속 할게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아요.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짧았어요. 귀 밑까지 오는 단발이었는데 파마 같은 건 안 하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좀 섞여 있었고요. 주름은요? 이마에 주름이 있었어요.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지 눈가에도 잔주름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엄마다웠어요. 고생 많이 하신 얼굴이었거든요. 화가분이 한참 그리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 말했어요. 엄마 귀 모양, 볼에 있던 작은 점, 턱선,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화가분이 스케치북을 돌려서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면 비슷한가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엄마였습니다. 둥근 얼굴, 순한 눈, 얇은 입술. 웃고 계신 얼굴이었는데 10년 전 제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었어요. 엄마.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스케치북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화가분이 당황하셨는지 휴지를 건네주셨는데 저는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엄마 얼굴을 본 것 같았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울어도 돼요. 천천히 우세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했습니다. 화가분이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셨어요.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대로 좋아요. 이게 우리 엄마예요. 그렇게 영정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며칠 뒤에 완성된 그림을 받으러 갔어요. 유화로 그려서 액자에 넣어주셨더라고요. 영정 사진처럼 보이게요. 받아들고 집에 와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셨어요. 그림 속에서. 엄마, 나야, 민수. 그림한테 말을 걸었어요. 바보 같죠? 하지만 그러고 싶었어요. 엄마, 나 이제 32살이야. 엄마 나이 절반이 넘었어. 요리사 됐어. 강남에서 수석 요리사야.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탈북 10주년 엄마 기일. 작은 장례식장을 빌렸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조그만 곳이었는데 저 혼자 치르기엔 충분했습니다. 영정을 모시고 제단을 꾸미고 국화꽃을 놓았어요. 시신이 없으니까 빈관 대신 엄마가 좋아하셨던 것들을 상징적으로 놓았습니다. 감자 몇 개, 된장 한 봉지, 그리고 제가 직접 끓인 감자탕 한 그릇. 조문객이 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그냥 저 혼자 치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원에서 같이 교육받았던 형들, 동생들이 소식 듣고 왔더라고요. 식당 동료들도 왔고요. 김 사장님도 오셨어요. 그분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 사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야, 네 엄마 장례인데 내가 안 오면 되겠나? 김 사장님이 무뚝뚝하게 말씀하시고는 영정 앞에 절을 하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 울컥했습니다. 20명쯤 됐을 거예요. 조문객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줬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구나. 그게 고맙고 또 슬펐어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셨어요. 화가분이 그려주신 그 그림 속에서 순한 눈, 얇은 입술, 고생 많이 하신 얼굴. 엄마.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날 밤에 엄마 손 놓쳐서. 엄마 혼자 두고 와서 10년 동안 미안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 나 잘 살았어. 엄마가 살라고 했잖아. 사람답게 살라고 했잖아. 나 그 말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어.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요리사 됐어. 강남에서 수석 요리사야. 엄마한테 요리해드리고 싶었는데. 더 말을 못하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정 앞에 주저앉아서 오열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희망, 어쩌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 이제 그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가신 거구나. 다시는 못 보는 거구나. 한참을 울었어요. 누군가 등을 토닥여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울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10년 동안 무거웠던 게 조금 내려가는 느낌. 엄마한테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해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제야 인사를 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어요. 아들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요.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림 속에서 웃고 계셨어요. 그래, 엄마, 갔어, 알았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녁에 조문 왔던 사람들이랑 술을 마셨어요. 근처 고깃집에 자리를 잡고 소주를 시켰습니다. 탈북민 형들, 동생들, 식당 동료들 다 같이. 술이 들어가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자세히 안 했던 이야기를요. 우리 엄마가 말이야, 감자탕을 진짜 잘 끓이셨어. 북한에서 고기가 귀하잖아. 근데 엄마가 어디서 구해오시는지 가끔 돼지뼈를 구해와서 이야기하다가 울고 웃고 또 울고. 밤새 그랬습니다. 하나원 동기 형이 그러더라고요. 민수야, 네 엄마 지금 분명히 보고 계실 거다. 아들 이렇게 잘 컸는데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그 말에 또 울었어요. 형, 나 엄마한테 밥 한 번 못 해드렸어. 요리사 됐는데, 수석 요리사 됐는데 정작 엄마한테는 야, 엄마가 몰라서 그러겠냐. 다 알고 계실 거다. 하늘에서. 술이 몇 병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까지 마셨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마시고를 반복했어요. 집에 들어온 건 새벽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씻지도 않고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숙취죠. 게다가 눈이 너무 부어서 잘 안 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눈이 홍두깨만 해져 있더라고요. 울어도 너무 울었나 봐요. 근데 출근해야 했어요. 식당 문을 열어야 하니까. 수석 요리사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얼음 찜질을 하고 그래도 부기가 안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갔어요. 선글라스 쓰고 갈까 하다가 그냥 맨 얼굴로.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 섰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엄마한테 작별 인사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야지. 엄마가 살라고 했으니까 사람답게 살아야지. 울 만큼 울었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살아야지.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고 환기를 시키고 주방 점검을 했어요. 오늘 예약 손님이 몇 팀 있었거든요. 재료 확인하고 스태프들 출근 체크하고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붉게 부은 눈으로 주방에 섰어요. 스태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다들 어제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니까 알았겠죠. 11시 오픈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앞치마를 고쳐매고 칼을 점검하고 오늘도 엄마 생각하면서 요리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오늘 첫 손님이 누구일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걸. 11시 정각.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이에요. 간판 불 켜고 입구 청소하고 메뉴판 정리하고 평소랑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어제 장례 치른 게 꿈 같았습니다.
첫 손님이 올 때까지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주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거든요. 육수 상태 확인하고 반찬 그릇 세팅하고. 근데 그날은 문 열자마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홀 담당 직원이 아직 자리를 안 잡았을 때였거든요. 제가 주방에서 나와서 직접 맞이하러 갔습니다. 어서 오세. 말이 끊겼어요. 문 앞에 여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짧은 머리, 낡은 점퍼, 작은 가방 하나.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 차림이었어요. 근데 그 얼굴이요,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 눈, 쌍꺼풀 없는 작은 눈, 살짝 내려간 눈매. 저 코, 낮고 넓적한 코. 저 입, 얇은 입술, 올라간 입꼬리. 며칠 전 화가한테 설명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영정 그림 속 그 얼굴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환각인가? 어제 너무 울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 여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어요. 민수야. 그 목소리. 10년 전 두만강 차가운 물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너라도 살아라 하시던 그 목소리.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추고 공기가 멈추고 심장도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그래, 민수야, 엄마야. 그 여자가, 아니, 엄마가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엄마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그 순간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식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어요. 어린아이처럼 32살 먹은 어른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말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엄마, 엄마, 계속 그 말만. 엄마가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1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엄마 품에서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10년 전이랑 똑같은 냄새. 어릴 때 엄마한테 안겼을 때 맡았던 그 냄새. 세상에, 이게 진짜구나. 꿈이 아니구나. 민수야, 많이 컸네. 우리 아들 많이 컸어.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그 손길에 더 울음이 터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어제 장례식에서 다 쏟은 줄 알았던 눈물이 아직도 남아 있었나 봐요. 엄마, 엄마, 죽은 줄 알았어요. 어제 장례식 했어요. 영정 사진도 만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늦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홀 직원이 언제 출근했는지, 주방 스태프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다른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울기만 했어요. 한참 뒤에야 겨우 진정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식당 구석 테이블로 가서 앉았습니다. 마주 앉았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맞아요? 그래, 진짜 엄마야.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날 밤에 물에 빠지셨잖아요. 수영도 못 하시면서. 엄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웃음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10년 전보다 주름이 훨씬 많아지셨어요. 얼굴도 더 마르셨고 흰머리도 많아지셨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얼굴에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말이야, 엄마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간 뒤에 엄마도 물에 떠내려갔어. 물이 차가워서 정신이 없었는데
뭔가를 붙잡았어. 나무 토막이었던 것 같아. 그거 붙잡고 떠내려갔지. 얼마나 떠내려갔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누가 나를 끌어올리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중국 사람이더라고. 어부였어. 강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나를 발견한 거지.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눈을 감으시고 그때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부가 집으로 데려가서 살려줬어. 며칠 알았는데 다행히 살았어. 근데요? 그 어부 와이프가 신고를 했어. 조선 여자 숨겨주면 자기들도 잡혀간다고. 그래서 공안이 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공안이 오면 북송당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북송당했어. 2013년 2월이었을 거야. 제가 태국 거쳐서 한국 오던 그 시간에 엄마는 북한으로 끌려가고 계셨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가서 어떻게 됐어요? 교화소 갔지. 엄마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탈북 미수범이니까 교화소 10년형 받았어. 7년 살고 감형받아서 나왔지. 7년이요? 응.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제가 설거지하고 요리 배우고 대회 나가고 호텔 취직하고 강남 식당 수석 요리사 되는 동안 엄마는 교화소에 계셨던 거예요. 엄마, 교화소에서 많이 힘드셨죠?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얼굴에 다 써 있었어요. 교화소가 어떤 곳인지 저도 알아요. 강제 노동에 굶주림에 구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엄마가 거기서 7년을 버티신 거예요. 저 때문에. 저를 탈북시키려다가.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네가 왜 미안해. 엄마가 보낸 거잖아. 엄마가 네 손 뿌리쳤잖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손이 거칠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거친 손이셨는데 지금은 더했어요. 손등에 상처 자국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교화소에서 얼마나 일을 하셨으면. 교화소 나오고 나서는요. 나와서도 감시받았어. 탈북 시도자잖아. 어디 가든 따라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부 가서 보고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어떻게 다시 탈북하신 거예요? 엄마가 살짝 웃으셨어요. 감시가 좀 느슨해진 틈을 탔지. 2022년 가을에 다시 두만강 건넜어. 다시요? 그 강을요? 응, 이번엔 얼음 안 깨지더라. 엄마가 가볍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10년 전에 빠졌던 그 강을 다시 건너시다니. 중국 거쳐서 베트남으로 갔어.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서 보호 요청했고 그래서 한국에 온 거야. 2022년 12월에. 12월이요? 그러면 한 달 전이잖아요. 응. 하나원 안 가고 바로 나왔어. 나이가 있으니까 교육 면제해줬거든. 한 달 전에 한국에 오셨으면서 왜 이제야 찾아오신 거지? 엄마, 그러면 왜 바로 안 오셨어요? 한 달 동안 어디 계셨어요? 너 찾고 있었지. 저요? 민수야, 엄마가 내 연락처를 알겠어?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10년 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저를 찾을 방법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엄마 찾으려고 브로커 썼는데 엄마는 한국에 아무 연고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으셨어요? 엄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구겨진 신문 기사였어요. 이거 받아봤습니다. 2021년 신문 기사였어요. 제가 요리 대회에서 대상 받았을 때 인터뷰한 기사. 거기에 제 얼굴 사진이랑 식당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탈북민 출신 요리사, 한식대회 대상 수상. 강민수 씨는 2013년 탈북해 현재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수석 요리사로. 하나원 면제받고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탈북민 지원센터 갔거든. 거기 직원분이 이 기사를 보여주시더라고. 혹시 아들이냐고.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진 보는데 우리 민수더라고. 10년 만에 보는 우리 아들 얼굴, 어른이 다 됐더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이 기사 보시면서 얼마나 울으셨을지. 엄마가 그 기사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 민수가 살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요리사가 됐구나. 대회에서 상도 받았구나.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로 온 거야. 기사에 식당 이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제 왔는데 휴무라고 문 닫혀 있더라. 어제요. 어제는 장례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았던 거예요. 어제 엄마 장례식 했어요. 알아. 나중에 들었어. 근처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봤거든. 여기 강민수라는 요리사 있냐고. 그랬더니 어제 어머니 장례식이라 문 닫았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내 장례식을 내가 놓쳤네. 엄마. 농담이야.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장례식이야. 엄마가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슬펐어요. 저도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 대신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 죽은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찾았어요. 브로커한테 돈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다 흔적이 없다고. 아마 그날 밤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래서 장례 치른 거구나. 네. 어제 영정 사진도 화가한테 부탁해서 그렸어요. 엄마 얼굴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서. 그 그림 보고 싶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사물함에서 영정 사진을 가져왔어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모셔오려다가 일단 식당에 뒀거든요.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엄마가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한참을. 잘 그렸네. 네? 내 얼굴 잘 그렸어. 이 화가분 솜씨 좋으시네.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림 속 엄마처럼 눈이 사라지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나 이렇게 예쁘진 않았는데. 엄마, 농담하지 마요. 진짜야. 엄마 더 못생겼어. 엄마가 계속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웃다가 또 울었어요. 웃음이랑 울음이랑 섞여서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어디가? 주방이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냄비를 꺼내고 불을 켰어요. 감자탕을 끓이려고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감자탕. 10년 동안 그 맛을 재현하려고 했던 그 감자탕. 이제야 엄마한테 직접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돼지 등뼈를 넣고 물을 붓고 불을 올렸어요. 파, 마늘, 생강 넣고 푹 끓이는 동안 감자를 깎았습니다. 10년 전 엄마가 깎으시던 것처럼 큼직큼직하게. 1시간 반쯤 지나서 감자탕이 완성됐어요. 뽀얀 국물에 감자가 보글보글 끓고 우거지가 푹 익고 엄마가 해주시던 것처럼. 식당은 그 사이에 점심 영업을 시작했어요. 다른 스태프들이 손님 응대하고 저는 엄마 감자탕만 끓였습니다. 다들 상황 파악하고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뚝배기에 감자탕을 담아서 엄마한테 가져갔습니다. 엄마가 앉아 계신 테이블에 놓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엄마, 드셔봐요. 내가 끓인 거예요. 엄마가 숟가락을 드셨어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드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민수야, 이거 어때요? 엄마 맛이랑 비슷해요? 엄마가 대답 대신 또 한 숟갈 드셨어요. 그리고 또 계속 드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볼 위로. 엄마, 왜요? 맛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요? 이게 엄마가 끓이던 맛이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10년이나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거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매일 생각했는데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물 젖은 눈으로. 우리 아들 진짜 요리사 됐네. 엄마보다 잘 끓이네. 아니에요. 엄마가 더 맛있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엄마 맛 그대로는 못 내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는 이게 더 맛있어. 엄마가 다시 숟가락을 드셨어요. 저도 제 그릇에 감자탕을 덜어서 먹었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엄마랑 둘이 밥 먹는 게, 북한에서 매일 먹던 게 엄마 밥이었는데 그 당연한 게 10년 동안 불가능했었어요. 이제야 다시 가능해진 거예요. 엄마가 밥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 식당 좋다. 깔끔하고 넓고. 강남이라 비싸요. 월세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여기 수석 요리사잖아. 대단하다. 엄마가 살라고 해서 살았어요. 사람답게 살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고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얼굴로.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그 한마디가요,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엄마 말 잘 듣고 있다고. 엄마, 응? 앞으로 어디서 사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해진 데가 없어. 임대 아파트 신청해놨는데 시간 걸린대. 그러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사세요. 저 혼자 사니까 방 있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싫어. 다 큰 아들 집에 얹혀 살기 싫어. 얹혀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죠. 엄마, 제가 10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잖아요. 이제 좀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근데 밥값은 내가 낼 거야. 일자리 구해서. 엄마, 일은 무슨. 아니야. 엄마도 일해야 해. 가만히 노는 거 싫어.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러면 여기서 일하실래요? 여기? 이 식당? 네. 홀 담당 한 분 더 필요하거든요. 엄마 하시면 딱인데. 엄마가 웃으셨어요. 아들 식당에서 일하라고? 창피하게? 창피하긴요. 엄마가 제일 믿음직하지.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해볼게. 근데 월급은 제대로 줘야 해. 가족이라고 공짜로 부려먹지 말고. 당연하죠.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웃으셨어요. 그렇게 2023년 1월 16일, 저는 10년 만에 엄마를 되찾았습니다. 장례식 치른 바로 다음 날이에요. 엄마가 찾아오신 지 3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 사이에 식당을 하나 더 냈습니다. 강남 본점은 다른 분한테 맡기고 저는 새로 낸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은 식당이에요. 20석짜리. 근데 예약이 한 달 전에 마감돼요. 감사하게도. 엄마는 지금 제 식당에서 홀 담당을 하고 계세요. 손님 맞이하고 주문받고 계산하고. 처음엔 카드 결제기 쓰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이제는 저보다 빨라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저분이 사장님 어머니세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네 하고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러세요. 어머님, 요리 솜씨 아드님한테 물려주셨네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엄마가 웃으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세요. 저도 웃어요. 우리 둘만 아는 웃음이에요. 엄마가 요리를 가르쳐 주신 적 없거든요. 저는 그냥 엄마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몸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가끔 밤에 영업 끝나고 엄마랑 둘이서 밥 먹어요. 제가 끓인 감자탕이나 된장찌개,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 만들어 드려요. 엄마가 맛있다고 하시면 저도 기분 좋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이게 진짜구나. 10년 전 두만강에서 헤어지고 10년 동안 서로 죽은 줄 알고 살다가 다시 만난 게 진짜구나. 저는 10년 동안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브로커한테 돈 보내가면서 찾아봤는데 흔적이 없다고 해서
결국 장례까지 치렀어요. 영정 사진 그려서 모시고 울면서 작별 인사하고. 근데 엄마는 살아 계셨어요. 교화소에서 7년을, 감시 속에서 3년을 버티시고 다시 두만강 건너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례식 치른 바로 다음 날 첫 손님으로요. 이게 무슨 드라마 같죠? 저도 아직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방문 열어보고 엄마가 주무시고 계시면 그제야 안심해요. 아, 꿈이 아니구나. 엄마가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두만강 그 차가운 물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던 우리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밥상 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끔 그래요. 민수야, 엄마가 그날 밤 내 손 놓은 거 후회 안 해. 네가 살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엄마, 나도 엄마 말 듣고 간 거 후회 안 해요. 안 갔으면 둘 다 죽었을 테니까. 엄마가 살라고 해서 살았고, 살았으니까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살아야 한다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고, 결국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오늘도 식당 문 열고 엄마랑 같이 손님 맞이해요. 저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엄마는 홀에서 웃으면서 손님 안내하고. 이게 행복이에요. 13년 전에 두만강 건너면서 꿈꿨던 그 삶.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사는 그 평범한 삶. 이제 그걸 살고 있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